할머니, 거긴 가짜 병원이에요. 제발 이 전화만은 끊지 마세요. 몰래 건네받은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 71년을 살아온 이순희 할머니가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를 믿고 들어간 그곳. 알고 보니 건강검진을 위한 병원이 아닌 재산을 노린 거대한 범죄 조직의 감금 시설이었습니다. 유난히 다정했던 며느리의 목소리, 조작된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철문과 쇠창살로 둘러싸인 그 병원. 67명의 노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고 16억의 재산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가짜 병원에 가둘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실화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손자 도시락 챙기고 시장에 나가 저녁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는 저의 일상이었지요.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 지연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지연이 이렇게 웃으며 인사하는 일이 드물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병원 서류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내가 잊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뇌 쪽에 약간 이상한 소견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연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써져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치매라는 건 아니겠지? 최근 들어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뇌 관련 검사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정밀하게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용한 병원에서 푹 쉬면서 검사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지. 하지만 그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연은 이미 병원까지 다 알아봤다고 했어요. 서초구에 아주 좋은 정신과 전문 병원이 있고 이런 검사에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전문 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치매 검사는 정신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정호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지연이 미리 연락했나 봅니다. 정호는 검진 결과가 어떠냐고 제게 물어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뭔가 어색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손을 어디다 둘지 몰라 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가 정말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하는지 물어봤을 때 아들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모르잖아요. 미리 검사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며칠만 계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연과 정호가 함께 와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계속 그 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시설도 최고급이고 의료진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왜 저와 상의도 없이 모든 걸 미리 정해놓은 건지. 정말이지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 병원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출입문은 자동문이 아니라 열쇠로 여는 문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지연이 뭔가 서류를 주고받더니 간병사 한 분이 와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간병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환자가 아니라 죄인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병실로 가는 길에 본 것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각 병실마다 달린 철문,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 이게 정말 병원인가요? 감옥 같았어요. 정호가 제 손을 잡으며 며칠만 계시면 되고 검사 다 끝나면 바로 모시러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아들이 불안해하는 게 전해졌습니다. 더 말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우리 가봐야 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어머님이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정우의 팔을 잡아 끌듯 하더니 둘이서 빠르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봐도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간병사를 불러서 문이 안 열린다고 했더니 안전상 밤에는 문을 잠그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낮 3시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병원 규칙이라고 하니 그러려니 했어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며칠만 있으면 돼. 검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간병사가 식사를 가져다 주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하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하며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치료에 방해가 된다면서 말이에요.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밤이 되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간병사들이 나누는 작은 대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게는 공포로 다가왔어요. 이런 곳이 정말 병원인가요? 아니면 정말이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검사를 받고 며칠 후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며칠이면 집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첫날 밤을 뒤척이며 보낸 후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간병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일상이라는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7시 복도의 알람이 울리면서 모든 병실의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마치 감옥에서 죄수들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복도로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나이는 대부분 60대에서 80대 사이였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정신병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 같았어요. 간병사들이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일반 병원과는 달랐어요. 마치 죄수들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간병사 한 명이 앞에 서고 한 명이 뒤에 서서 우리를 감시하며 걸었습니다. 누군가 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즉시 제지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더욱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우리는 각자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야 했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대화를 하려고 하면 간병사가 즉시 다가와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에게 뭔가 말을 걸려고 했는데 간병사가 다가와서 그 할머니의 어깨를 톡톡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이곳이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었어요. 식사 후에는 소위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여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의사나 상담사가 와서 뭔가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간병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규칙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간병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병실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전화는 물론이고 편지도 쓸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더라도 간병사가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다른 환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간병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 테이블에 앉은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어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벌써 3개월째예요. 3개월이라고요? 저는 며칠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나 여기 계셨다니.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며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계속 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퇴원을 미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는 개별 상담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병사가 저를 한 사무실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의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질문만 던지고는 끝이었어요. 제가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그 의사는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치료 경과를 봐야 한다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확답을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병이 없는데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 할머니에게 진정제로 보이는 주사를 놓더니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들, 본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밤에도 경비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간병사인 것 같았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산 처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족들이 서류에 사인했는지, 언제까지 여기 두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곳이, 혹시 저희를...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두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 할머니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식사,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치료 프로그램들, 이곳의 하루하루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시간에 저는 평소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큰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간병사들은 우리가 대화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한때 선생님이었던 듯한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온 지 며칠 되셨나요? 저는 사흘째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박영자라고 해요. 벌써 6개월째입니다. 6개월이라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다시 바라봤어요. 영자 할머니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였거든요.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고 행동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주변을 살핀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왔다는 딸의 말을 믿고 이곳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치료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신과 전문 병원이라고 했으면서 정작 정신과 의사를 본 것은 처음 상담 한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멀쩡하다는 것이었어요. 치매나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공통점은 혼자 살거나 다른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하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가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였어요. 조금만 더 치료받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의심이 사실일까요? 영자 할머니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간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자들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이 얼마, 누구는 예금이 얼마,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간병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지만 그 할아버지는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이, 설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때 간병사가 돌아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재빨리 입을 다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영자 할머니의 말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상황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지연이 가져온 건강검진 결과, 제가 받은 기억이 없는 그 검사, 혹시 그것도 가짜였을까요? 그리고 지연이 그렇게 급하게 저를 이곳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밤이 되자 복도에서 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순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집 시세가 얼마, 예금이 얼마,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 둘 것인지,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도 치료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재산을 노린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 할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니 영자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확신이 서네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이곳은 마치 감옥 같았어요. 모든 문은 잠겨 있고 경비원들이 스문의 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비밀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하지만 저희의 움직임이 들킬까 봐 불안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 무서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연과 정우는 정말 이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이제 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평범한 환자인 척하면서 몰래 이곳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식당 구석에서 간병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8개월째 이곳에 계셨어요. 아들 내외가 치매 검사를 받자며 데려왔는데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처분했다는 거였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6개월째였습니다. 딸이 건강검진 결과 이상하다며 이곳에 데려왔는데 정작 그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대신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재산 관련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1년째 이곳에 계신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이 이미 가족들 명의로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의 패턴이 보였어요. 모든 분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족이 건강검진 결과 이상하다며 이곳에 데려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이 하나씩 처분되고 결국엔 모든 것을 잃고도 계속 이곳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였어요. 영자 할머니와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정신병원이 아니라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던 중에 간병사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이 원장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소름 끼쳤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병원을 전국에 3곳이나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각 병원마다 20명 이상의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전국적으로 60명 이상의 노인들이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가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가족들이 공모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가족들은 노인을 이곳에 맡기고 재산 처분에 협조하는 거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지연도, 제 아들 정우도 다음 날 더욱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와 친해져서 정보를 얻어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 차재혁이라는 사람은 의사 면허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협력자들이 있어서 적당한 타겟을 물색하면 가족들을 꼬드겨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연이 이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어요. 지연은 차재혁과 대학 동기였고 이미 여러 번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저만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우, 제 아들은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지만 지연의 설득과 협박에 넘어가서 결국 공범이 되었다고 했어요. 지연이 정우의 사업 실패와 빚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이 일에 협조하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와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더욱 긴급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청소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제 처리 계획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지연이 이미 제 집을 매물로 내놨고 예금 계좌 해지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처분이 끝나면 저를 다른 시설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곳으로 옮겨간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는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비밀 회의를 열었어요. 화장실에서 한 명씩 돌아가며 들어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해요.
영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모두가 함께라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의 움직임이 들킬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간병사들이 저희를 예전보다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걱정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비밀 활동이 들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간병사들이 갑자기 저와 영자 할머니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만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방에는 간병사장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는데 우람한 체격에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는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좀 활발하시네요. 두 분이.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들켰구나. 저희가 다른 환자들과 나눈 대화들, 정보를 수집하던 모든 것들이 발각된 거였어요. 간병사장은 계속해서 협박조의 말을 했습니다. 환자들끼리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치료에 방해가 되고 특히 다른 환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저희에게 특별관리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관리라는 것의 실체는 곧 드러났습니다. 먼저 저와 영자 할머니는 다른 환자들과 완전히 격리되었어요. 식사 시간도 따로, 활동 시간도 따로였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간병사가 반드시 따라왔고 다른 환자들과 마주칠 일이 없도록 동선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병실도 바뀌었습니다. 더 작고 답답한 방으로 옮겨졌는데 창문은 더 작았고 새 창살도 더 촘촘했어요. 그리고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방 안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약물 투여였습니다. 하루에 3번 정체불명의 약을 강제로 먹여줬어요. 그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흐릿해지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한 번씩 며느리가 집에서 주던 그 쓰디쓴 물을 먹었을 때와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항상 졸리고 어지러웠어요.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겠죠. 저를 정말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영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 보면 예전에 총명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저희는 서로 눈으로만 인사할 뿐 말을 나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리언과 정호가 면회를 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간병사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 치료 계획에 대해 상의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집이 정말로 팔렸다는 거였어요. 지연이 제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예금도 대부분 인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집도, 돈도, 그리고 가족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사들의 대화를 엿들으니 제 처리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다음 달 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문제를 일으켜서 이번 주 안으로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른 시설이 어떤 곳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하지만 청소 아주머니의 말로는 지금까지 그곳으로 간 사람 중에 소식이 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약물 때문에 머리는 흐릿하고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온 청소 아주머니가 제 방을 청소하러 왔는데 그분이 몰래 쪽지를 건네준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쪽지 뒷면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어떻게든 외부와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았다는 거였어요. 청소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저희 편이 되어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순간 제 마음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싸울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약물의 영향으로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지연과 정호, 그리고 차재혁이라는 원장, 저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면 저는 정말로 이곳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예요. 영자 할머니와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영영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가 더 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를 이런 식으로 버리고 이용한 그들에 대한 분노가 말이에요. 약물 투여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흐릿해졌지만 분노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그 분노가 저를 버텨나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정호가 혼자 면회를 온다는 거였어요. 지연 없이 말이에요. 간병사가 저를 면회실로 데려갔을 때 정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아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정호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했겠죠. 약물 때문에 비틀거리는 저의 모습, 초점 없는 눈빛, 야윈 얼굴. 한 달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런 제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간병사가 옆에서 듣고 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약물 때문에 어눌해진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호야,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냈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했어요. 가짜 건강검진 결과, 이곳이 정신병원이 아니라는 것, 제 재산이 처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연과 차재혁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정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병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말해나가자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제가 집이 팔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정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지연이 차재혁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을 언급했을 때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정호가 중얼거렸어요. 마치 자신도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에게 간청했어요. 제가 정말 아무 병이 없다는 것, 이곳이 범죄 조직의 본거지라는 것, 그리고 며칠 후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정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에 가담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면회실 문이 열리면서 지연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정호의 흔들리는 표정, 제가 뭔가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간병사의 당황한 모습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간병사에게 눈짓을 했어요. 면회 시간을 끝내라는 신호였습니다. 정호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지연이 그의 팔을 꽉 잡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오늘은 그만 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내 마지막 희망이다. 제발. 그 순간 정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연이 정우를 끌고 나갔어요. 정우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면회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에게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우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어요. 지연에 대한 두려움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도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정우가 다시 면회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와 만나지 않고 간병 사장과만 이야기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 처리 방법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청소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가 간병 사장에게 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아들마저도 완전히 지연의 편에 서버린 거였어요. 어머니의 생사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정도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지연도, 정우도, 차재혁도 저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영자 할머니와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 청소 아주머니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제게는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어요. 오직 복수만 남았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배신을 확인한 그날 밤,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완전한 복수.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미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제가 다른 시설로 이송되는 날이 이틀 후로 확정되었다고 했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 아주머니, 김순심 씨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순심 씨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심 씨를 통해 영자 할머니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약물 투여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여전히 투지를 잃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지난 한 달 동안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순심 씨가 가져다 준 영자 할머니의 편지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다른 환자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면서 각자의 상황을 정리해두고 있었어요.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가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모든 것을 기록해두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심 씨가 간병사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작은 녹음기를 청소도구에 숨겨두고 그들이 환자들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순심 씨가 차재혁 원장의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환자별로 정리된 재산 목록과 처분 계획서, 그리고 가족들과 나눈 수익 배분표까지 모든 범죄의 증거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외부에 알리느냐는 것이었어요. 순심 씨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딸에게 모든 것을 알려서 기사화하는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드디어 결행 날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간병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순심 씨가 외부로 나가서 신고를 하고
저희는 병원 내부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증언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운명의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순심 씨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4시 정각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순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 지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문사로 나와야 한다고, 67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구해야 한다고, 3년 동안 본 모든 것에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순심 씨가 몰래 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희망이구나. 순심 씨가 제 딸이 전화할 거라고 빨리 받으라고 속삭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낯선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심 아주머니 딸이라고,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거긴 가짜 병원이에요. 제발, 이 전화만은 끊지 마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누군가가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저를 구하러 온다는 것, 정말이지.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지영 기자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 경찰이 가고 있다고, 2시간만 버티라고, 절대 약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정상이라고, 아무 병도 없다고,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 곧 기사가 나간다고, 조금만 참으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심 씨가 재빨리 핸드폰을 회수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온다. 2시간만 버티면 된다. 1시간 후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고 2시간 후부터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영자 할머니는 각자의 방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미리 신호가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7시쯤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경찰차들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간병사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8시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지역 검찰 수사관들과 의료진 감시 기관 직원들도 나타났습니다. 간병사들과 직원들이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은 영장을 가지고 와서 모든 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재혁 원장은 급하게 도망가려고 했지만 병원 출입구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지연도 고지역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도 몰려왔어요. 순심 씨의 딸이 쓴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전국 3개 정신병원 운영하며 노인 재산 편취한 대규모 사기 조직 검거. 그 제목의 기사를 보았을 때 저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들이 저희를 면담하러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저를 속여서 이곳에 데려왔는지, 제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낱낱이 증언했어요. 영자 할머니와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곳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증언했어요. 오후 4시쯤 드디어 저희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많은 기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차재혁은 조직범죄 혐의로, 지연은 사기와 감금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도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3개 병원에서 총 67명의 피해자가 발견되었고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저는 제 존엄성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저는 그날부터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인연이지만 함께 이 모든 시련을 겪어낸 동지였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은 법적 문제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 재산 회복을 위한 소송을 시작했어요. 지연이 불법적으로 처분한 집과 예금을 되찾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지연과 정호가 체결한 모든 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재혁은 조직범죄, 사기, 감금,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의사 면허는 영구히 박탈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3개의 병원은 모두 폐쇄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몰수되었어요. 지연은 사기, 감금,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모두 피해배상으로 사용되었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지연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절망적인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호, 제 아들은 범죄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어요. 법정에서 정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 집과 예금은 모두 되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처분하려고 했던 12억 원의 집과 4억 원의 예금까지 모든 재산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되찾은 자유와 존엄성이었어요. 영자 할머니와 저는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동지였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희는 뜻깊은 일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회복한 재산 중 일부를 사용해서 서울 시내에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그곳에서는 가족 관계로 고민이 있는 어르신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법적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연결해드리며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렸습니다. 센터 이름은 희망의 집으로 지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개소 1년 만에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어요. 모두 저처럼 가족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재산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주 강의도 열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 재산관리 요령, 법적 권리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때로는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복수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순희 씨, 우리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소극적이고 참기만 했던 모습은 없어지고 당당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나이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만 했다면 지금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에요. 물론 때로는 정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그가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 옆에는 영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진정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들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희망의 집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7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뜻깊은 삶의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